노총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근현대사와 함께 이 땅에 노동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노총이라는 거고요. 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100만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회원조합이라고 하는 산별입니다. 산별. 다들 산별에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산별 연맹이 26개가 있고요. 전국에 16개 광역 시도지역본부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시군구 단위죠. 여기에 53개의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총 조합원은 작년만 현재 103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위 노동자 숫자는 3,600개 가까이 이루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단위 노동조합 숫자가 대략 한 5,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근현대사와 함께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나이는 지금 76세입니다. 76세. 그런데 실제 이것은 뭐 이제 그 발기인들 모여서 시작된 게 76년이 된 것이고 실제 이 땅의 노동자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게 1892년도입니다. 1892년도 여기 인천의 부두 노동자들이 그 일제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개혁일에서 우리 한반도를 침탈해 들어왔었잖아요. 일본은 이게 섬나라가 돼서 쌀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수탈해 갔어요. 쌀을 수탈해 가니까 이 부두에 이제 부두 노동자들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다가 두랑군 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한국노총 26개 산별 중에서 항운노조가 있습니다. 항운노조. 항운노조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130년 정도가 이 땅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출연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한국노총의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그렇고요. 뭐 뒤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라 쭉 보여드리는 것처럼 불고기의 역사를 같이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독립운동과 같이 전개됐던 바들이 있고요. 해방되고 나서 안타깝게도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이념의 갈등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이 설립이 돼서 진행됐던 바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르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동이 하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노동이 그동안에.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빼곡히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뭐냐면 이 노동조합 운동이 단순히 현장에서 임금 인상 올리고 노동 조건 개선하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 자체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통일운동도 하고 투쟁도 하고 연대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써보면 노총이 그동안 만든 세상의 변화가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최저임금으로다 빈곤을 줄였고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해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을 보자고 한다면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동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일정 시간 쉬어야 되고 행복하게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새내기 노조 간부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노총 조직도입니다. 이게 사무총국이라고 하는 지금 여의도 35번지에 와 계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계시고요. 임원들 있고 밑에 이제 우리 단위 노조로 치면 집행부서들이죠. 상级부서들, 집행부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정책부부터 조직본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앙연구원, 중앙교육원, 법률원, 장학재단 이렇게 있어서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70년대부터 기금 조성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매년 장학사업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가면 멋있는 캠퍼스 우리 여주교육원이 있습니다. 요건도 과거에는 저 안양 석수동에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여주를 좀 옮겨놨는데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교육 사업이 좀 잘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단위노조 간부님들 뭐 수련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합원들 교육 장소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층에 가면 이제 중앙연구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석박사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계십니다. 현장에 필요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 정책본부에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법률에는 또 우리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장에서 가능하면 그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진짜 사용자가 악질로 나오고 끝까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법률원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주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래야지 본인도 즐겁습니다. 아, 저놈의 새끼 저거 뭐 하나 내 끝까지 지켜보다가, 오게티를 찾아낼까? 이러시면 이게 곤란합니다. 우리 동지잖아. 예. 이 김구 선생님이잖아요. 이분은요. 누굽니까?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아세요? 문익환 목사님 아세요? 예. 이분은 누굽니까?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제가 이제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근데 뭐 유명하신 분들 일단 이렇게 써가지고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의 꿈은 그 백번일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물으면 나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독립입니다. 문익환 목사님 생전에 그 분단된 조국의 사슬을 걷어내고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평양을 3번이나 갔다 왔고 평생 감옥에서 무지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이분이 저 용종의 유명한 시인 있죠. 예. 잘 아실 텐데 용종의 유명한 시인 작곡하신 분 누굽니까? 윤동주 시인. 예. 윤동주 시인 모르세요? 까만 마스크 쓰신 동지? 예? 그분하고 친구잖아요. 예, 친구. 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종 갈등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암살당해서 죽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동자들의 꿈이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시대별로다가 자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일자리도 없고 헐벗고 막 이러니까 예. 자 80년대 90년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1980년대 1987년도 전두환 군부독재 치하에서 일시에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터집니다. 그해 4월 달에 전두환이가 호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호언이 뭐냐면 대통령을 지금 직선제로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뽑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지금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거인 단제를 쓰고 있더구만. 어쨌든 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선거인단으로다가. 근데 전두환이가 원래 광주 학살을 하면서 7년 뒤에 그러니까 1987년도에는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평화롭게 이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의 노동자 학생들이 유월항쟁이라고 하는 뜨거운 광장을 달구면서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었죠. 그래서 그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시켜서 그 직선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7, 8, 9월 달에 노동자 뒤로 넘어가네.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터지는데 이때 우리 선배들이 석 달 동안에 결성했던 노동자 숫자가 3,500개입니다. 그러면 해방되고 나서 87년도까지 설립했던 노동자 숫자가 채 3,000개가 안 돼요.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노조를 결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 힘으로다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일어나도 좋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보다 더한 노동자가 정말 이 사회의 진정한 사회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우를 받는 세상을 물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해마다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게 되면 기본이 파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88년도, 90년대 초중반까지 노동부가 협약 임금 인상률 이렇게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평균 인상률이 20%가 넘었던 시절입니다. 20%가. 예. 대단한 시기였었죠. 그 당시 이제 단위 사업장에서 임투 출정식을 하게 되면 이제 쟁의부장이 사회를 이렇게 봐요. 사회를 보면서 이제 몇 초 동안 구호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쳤어요. 그러면 이제 2020년 현재 우리들의 노동자들의 꿈은 무엇인가?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땡땡이다. 땡땡이다. 노동자는 뭐겠습니까? 이제 안 시킨 분한테 해야지. 우리 초록색 동지. 네. 노동자는 뭡니까? 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수능 뭐 고난도 그 34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이제 선배들 얘기를 좀 하면 라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하긴 하는데 라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윤민석 씨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노동가요를 많이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학생들의 뭐 전대협진군가 이런 것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장을 잘 걷을 때 막 그 광장에서 불렀던 노래들 대다수를 이분이 이제
만드셨는데 80년대에 이제 만들었던 노래예요. 이게. 내가 왕이다. 노동자는 왕이다. 노동자는 왕이다. 네?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사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놈은 1억짜리 자가용 타고. 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부르지 못하겠지만. 어떤 놈은 1억짜리 자가용 타고 한강다리 차가 막혀 쩔쩔맬 때에 우리느냐 5억짜리 지하철 타고 손은 들며 건너간단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1억짜리 자가용이 아니라 그 최고로 비싼 게 얼마 합니까? 죽은 이건희가 그 자동차 수집강이잖아요. 한 200대 정도 있었대요. 람보르기니 막 이런 것들 몇십억 되는 거. 근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안 타고 다니니까 승용차로 이제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게 벤틀리가 있습니다. 벤틀리. 영국 차인데 그게 한 7억 정도예요. 7억. 근데 그보다 비싼 놈이 있는데 롤스로이스라고 있습니다. BMW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한 10억 한다고 합니다. 10억. 자, 우리 지하철 한 량 가격이 13억에서 15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10개도 달고 6개도 달고 한 8개 달고 다니거든. 한 100억 해야지 100억. 그러니까 저놈들은 10억짜리 비싼 롤스로이스 끌고 한강다리 차가 막혀서 쩔쩔맬 때 우리는 100억짜리 타면서 싱싱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왕이라는 거다. 왕. 그죠? 이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총이 2011년 꽤 됐는데요. 9년 전에 우리 현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사회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역대 노총위원장님 사진들이 쭉 있어요. 저기에서 그 왼쪽에서 둘, 넷, 5번째 계신 분이 이용득 위원장입니다. 금융노조 출신인데 일명 이제 용팔이라고 합니다. 용팔이. 네, 별명이 용팔인데 저분이 이제 2006년도에 노총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한국노총의 운동 이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운동권 용어로다가 운동 이념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회과학적이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예? 사회개혁적 조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현장조합원이 사회개혁적 조합주의하면 모르잖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쉽게 2011년에 다시 노총위원장이 되죠 저분이. 그래서 미래전략이라는 걸 짜는데 그때 현장조합원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미래사회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평등복지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평등복지사회. 가장 많이. 그래서 현재 한국노총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 통일국가를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운동 이념의 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2017년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로열티 안 받고 그냥 쓰라고 그랬습니다. 베껴 가서 국정과제로 씁니다. 노동존중사회라고. 노동존중사회란 말이 한국노총에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부러 이제 제가 신전 하나를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신전에 이제 기둥이 그 영어 알파벳이라 노총 이렇게 써있잖아요. 노총. 노동존중사회가 뭐냐? 평등복지 그리고 요새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되고 나서도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 트럼프가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2도가 높아지게 되면 올해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태풍이 몰려왔고 장마가 굉장히 길게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탄소를 내뿜으니까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2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이 온답니다. 우리 75억 인구 중에 절반이 죽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 녹색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아젠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대 목표를 정했고 외부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주동적으로 노총이 치고 나가겠다. 이걸 이제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럼 상급단체 한국노총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존중 평등복지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 매진을 합니다.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죠. 수단이. 뭘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참여전략.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여전략이 있습니다. 참여전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급단체다 보니까 상급단체의 교섭 당사자는 우리 각 회사의 사장님하고 교섭할 수가 없잖아요. 노총이. 물론 이제 아주 악질 자본가가 나오게 되면 노총이 개입을 해서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고 노총이 상대하는 건 이제 보통 정부나 중앙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이제 저희가 상대를 하잖아요. 참여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참여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중앙
노동단체로서 교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의제들, 사회복지 정책들, 세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관련돼서 정부를 상대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로라고 있어요. 아이로 국제노동기구 제네바에 있습니다. 아이로가 만들어진 지 지금 101년이 됐는데 아이로는 국제노사정 기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회원이거든요. 근데 아이로 국제노동기구만 그 회원이 정부뿐만 아니라 노총도 회원입니다. 노총.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 가서 노총위원장이 한국의 노동 문제를 역설하시고 전 세계 각 나라 이제 노동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노사정 기구는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요한 정부 정책들을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노동 관련된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고용보험을 결정하는 뭐 고용보험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사회보험이잖아요. 뭐 산재보험 이런 사회보험과 관련돼서는 각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기재부를 뭐 상대로 해서 노총이 다 협상을 하고 문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정부위원회 숫자가 우리 지역본부까지 합치게 되면 약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우리도 싸움을 하죠. 당연히 투쟁을 합니다. 근데 노총은 함부로 아무 때나 깃발을 올리고 광장으로 몰려나와서 싸웁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총이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왔을 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9697년도에 김영삼 YS가 그 임기 말년에 날치기 노동법이란 걸 합니다. 국회에서.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막 이런 것들을 죄다 다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려요. 그때 한국노총위원장 저기 자리 보면 되게 잘생기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요. 예. 왼쪽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잘생겼죠? 신성이 닮았죠? 저분. 박인상 위원장입니다. 예. 금속 출신이신데. 저 양반이 당시 노총위원장을 하시면서 YS에 맞서서 총파업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게 서슬퍼런 YS 문민정부라고 하지만 희귀였었어요. 그래서 노총위원장도 막 그런 거 선언하게 되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총위원장이 당시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권영길 위원장이었었는데 그 양반하고 둘이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천막농성을 하시면 이게 담배를 나눠 피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신까지 타서 로이타 통신이 뽑은 한국 최고의 사진이 여기까지 뽑히고 그랬었어요. 이게. 어쨌든 당시 총파업 선언을 하고 나서 YS 굴복을 시킵니다. 1월 달에 YS가 백기투항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거를 없었던 거로 이제 정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언제 또 싸웁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박근혜 탄핵 때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참여를 했고, 박근혜를 역사상 처음으로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노총이 깃발을 들고 나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연대 전략입니다. 연대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주변에 우군들이 많으면 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정부나 이쪽에서 더 귀 기울여서 듣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빈민들, 농민들 같이 연대를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연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제시민사회 단체들이 쭉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단체들, 여성단체들 다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민주화 그저께가 11월 9일이잖아요. 119 이게 소방의 날인데 우리 헌법 119조를 보게 되면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어요. 경제민주화. 그래서 11월 9일 날 그 경제민주화에 동의하는 재벌개혁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시키자 이런 내용으로다가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서 사람들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광화문에 세종문화관 계단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선언 선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도 여기 건물 나가서 지나가다 보면 좋은 친구 산업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좋은 친구 산업복지재단은 뭐냐면요. 과거 우리 선배들이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산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인권 목사님이 계신데 조승용 목사님입니다. 조승용 목사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조직은 산업복지재단이라는데 이걸 한국노총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사무총국 우리 동지들의 경우에는 자기 월급에서 일부를 이제 이렇게 채권해서 일로 떼서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뜻있는 단위 노조 사업장에서 또 이제 이런 기금들 여기 모아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평택 가가지고 김장해서 김장 나눠주고 이런 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내기 노동자에서 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거 하려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하면 티도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전부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크게 잘할 수 있습니다.